팩트체킹을 전문적으로 하는 언론을 좀 해야 되겠다 한국에서라고 해서 2017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스톱이라는 매체를 만들었고요. 뉴스톱은 TOF예요. 이게 TOF 뉴스는 이제 NEWS고 그래서 TOF가 True or False 아니면 True or Fake를 줄여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팩트 체킹만 기사만 쓰는 건 아닌데 팩트 체킹을 주로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매체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 2년 반 정도 지금 지난 것 같아요. 매체를 이제 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봤던 것들이 몇몇 그 팩트 체킹 언론들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은 뭐 계속 뭐 많이 이제 들으셨지만은 그 뭐 가짜 뉴스 현상도 있고 그리고 갈수록 이제 정치인들이나 뭐 사람들의 거짓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게 언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하게 됐습니다. 팩트 체크라는 말과 팩트 체크 저널리즘이란 말은 좀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팩트 체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실 확인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언론이 하고 기자가 하는 게 사실 확인입니다. 사실 확인을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더 엄밀하게 하는 방식. 그래서 팩트 체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내부의 팩트 체크와 외부의 팩트 체크. 그러니까 내부의 팩트 체크는 말 그대로 뭐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는 거. 그래서 외국에 있는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팩트 체크 팀이 내부에 있는 거죠. 그거를 일종의 뭐 한국에서는 교열팀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런 오탈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사를 써왔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부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팩트 체크 팀이 있는 거고 그런 이제 내부의 팩트 체크가 있는 거고. 외부의 팩트 체크는 이제 팩트 체크 저널리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시중에 떠도는 루머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려주는 저널리즘이라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저널리즘의 하위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탐사 보도 저널리즘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 데이터 저널리즘도 있고 그런 것처럼 팩트체크 저널리즘이란 게 하나의 하위 장르로 있는 거예요. 저널리즘 전체. 하위 장르. 작은 분야로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팩트체크가 요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심도 받고 주목도 받는데 이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의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긴 하고 갈수록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건 맞는데 마치 팩트체크를 저널리즘 하면 다 모든 거를 이 언론 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팩트체크를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은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굉장히 엄밀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속보 위주의 이를테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하나의 반성의 계기가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정기간행물법에 등록된 언론사가 2만 개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사보까지 포함인데 월간지가 뭐 3,300개, 주간지가 4,900개, 뭐 그러고 하여간 인터넷 신문 8,000개. 하루에 쏟아지는 언론 기사가 너무 많아요. 포털만 한 6만 개 정도가 매일 나옵니다. 포털에서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검색 제휴와 컨텐츠 제휴된 이 매체에서 나오는 것만. 거기 안 된 것까지 하면 더 너무 많죠. 이 기사들의 상당수는 자기가 취재한 게 아닌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업계 용어로 우라카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쓰면은 그거를 긁어다가 자신의 말투인 거 자신이 취재한 것처럼 쓰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한 언론사가 사실 확인을 안 하고 틀렸을 경우에 집단 오보가 나는 거예요, 현상이. 그러니까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보면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자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back to the basic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자. 왜 이렇게 그 양으로만 승부를 하고 속보로만 승부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은 언론계에서 가장 지금 희귀한 재산은 신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일단은 한국 언론이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4년째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38개국 중에 4년째 꼴찌를 하고 있고 한국 언론의 저널리즘의 신뢰도가 4년째 꼴찌를 하고 있고 실제
저널리즘에 대해서 못 믿는 사람들이 많고 기레기의 저는 이 용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기레기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널리즘은 이제 가장 희귀한 자산이 신뢰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신뢰를 만약에 얻는다라면은 오히려 더 많은 큰 경제적 기회도 가질 수 있다라고. 왜냐면 다른 언론들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JTBC가 이렇게 지금은 약간 뭐 또 어려움 겪고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공했던 거는 빠른 시간 내에 신뢰를 얻어서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언론이 속보 위주로 하는 것도 이제 뭐 의미가 있고 하지만은 양으로 승부를 하는 것보다는 신뢰를 얻기 위해 승부를 하는 언론도 이제 좀 많이 생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JTBC는 어쨌든 선구자죠. 그쪽에서 이제 그 해외에 저도 뭐 사실 미국에 유학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해외 사례를 하면서 해외에서 이런 저널리즘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도입을 한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고 매우 잘하고 있죠. 하루에 하나씩 그렇게 쓰는 거가 쉽지가 않거든요. 5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명이 붙어 있어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이제 인원이 노력을 하는 거고. JTBC의 그 팩트체크의 장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일같이 주요 시사 이슈에 대해서 이제 생산해내는 것 이런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뉴스톱이라는 매체는 뭐 그런 시사 이슈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기 쉬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다루는 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해당 분야의 잘못된 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그분들이 저희에 써가지고 글을 쓰고 이렇게 팩트체크를 하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사회 기여인 거죠. 자신의 지식에 대한 사회 기여.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나서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잘못된 식으로 정보가 왜곡돼서 흐른다라. 그래서 사회에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라고 해서 설득을 해서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뭐 돈을 많이 드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원고료를 좀 드리는 수준이고 다만 이제 팩트체커, 객원 팩트체커로서의 이제 명예와 이제 뭐 사회 기여했다라는 자부심 정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신속하게 오늘 저희가 이걸 팩트체크 해야 되는데 내일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일종의 슬로우 저널리즘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한 5일 뒤에 나온다든지 일주일 뒤에 나온다든지 뭐 심지어는 한 달 뒤에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레퍼런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언론사에서도 야 뉴스톱에서 팩트체크 했더니 이거 사실 아니래 라고 하면은 사실이 아니게 되는 거죠. 저희가 뭐 예를 들면 팩트체크 했던 게 뭐 굉장히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좀 근래에 재밌었던 게 핸드폰을 많이 보면은 머리에 뿔이 자란다 이런 언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사를 쓰고 연합뉴스가 쓴 다음에 연합뉴스 거를 다 받아가지고 온 언론사가 다 쓴 거죠. 재밌잖아요. 핸드폰을 뭐 그걸 이제 해외에 있는 연구진이 한 건데 그게 이제 논란이 됐고 워싱턴 포스트도 심지어 너무 자극적으로 썼다고 해서 그거를 정정 보도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저희가 팩트체크를 해가지고 머리에 뿔 안 자란다라는 걸로 팩트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연합뉴스가 받아서 머리에 뿔 안 자란다라 하고 다른 언론사도 이제 뿔 안 자란다라고 다 받아 쓴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우 저널리즘으로서의 가치가 좀 있다라고 봐야죠. 그 정확성을 더 그러니까 속보나 이런 거보다는 정확성을 좀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야죠. 투명성, 뭐 영어로 이제 트랜스페런시라고 말을 하는 이 투명성은 진짜로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 미국 영국이나 미국 쪽의 그 저널리즘 미디어에서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저널리즘의 객관성은 투명성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객관성이란 가치 하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정성, 불편부당성. 근데 그거를 이제는 투명성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중요한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배경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하고도 약간 맞물려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너무 많은 팩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언론사는 이 언론 미디어는 이게 팩트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믿나요? 독자가, 시청자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를 다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과거에는 신문 지면이나 방송 화면만 있을 때는 그거를 제시를 해주기가 어려웠는데 인터넷 시대에는 인터넷 하이퍼링크 같은 걸로 여기에서 가져왔다. 이 소스는 이를테면 정보 데이터나 통계 같은 거를 링크를 걸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다. 이런 데서 소스가 있는 거다라는 거를 밝혀주는 것. 이게 이제 투명성의 소스의 투명성의 이제 하나의 원칙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필진의 투명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 글을 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지 지금까지 어떤 기사를 썼는지를 여러 방식을 통해서 구현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가 예를 들면은 기자 이력 같은 거 쓰고 뭐 좋아요, 구독 누르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일종의 이제 그 필진의 투명성에 부합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수정의 투명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고치면은 몇 월 몇 시에 왜 고쳤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사에다가. 그러니까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수정을 하는데 수정한 내역을 왜 수정을 했는지를 적지를 않습니다, 기사에. 실제 그런 수정 사항이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신뢰도를 더 그 언론에 가진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다 개별 상품으로 팔리잖아요, 지금. 예. 하나하나가 개별 상품 팔리기 때문에 이 맥락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기사를 왜 썼는지가 이 단일 상품으로 계속 거래가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물론 이 단일 상품으로 이렇게 온라인에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것들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뭔가 서사를 만들어주니까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 이거에 대한 맥락을 만들어주는 기사를, 모든 기사를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계속 꾸준히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독자들한테 이 맥락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맥락이 뭔지를 제공을 해주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언론의 기사들이 대부분 하루만 사용되고 소비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라는 거는 정보로서의 가치도 있고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모든 거를 다 지식으로 쌓아줄 수는 없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또 여기에 이거를 보기 위해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것도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매일 그냥 그 스트레이트 기사를 쏟아내면서 다 흘려버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뭐 그날 제가 컨퍼런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수소차와 관련해서 국내 전문가들을 다 모시고 수소차의 문제점, 전망, 미래 이런 것들을 다 기사로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수소차와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그거가 여기 있다라는 거 하면은 앞으로 또 들어와서 또 참고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라는 거죠. 책으로 낼 수도 있고 그런 것. 우리의 기사가, 우리 언론이 그 뭐 컨텐츠 제휴가 안 됐더라도 어쨌든 우리의 기사, 우리 언론의 기사가 얼마나 독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지 준비가 돼 있느냐가 이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접 이제 구독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는 구독. 그러니까 구독 경제로 다시 이제 구독 경제가 여러 가지 서브스크립션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자동차도 구독을 하고 이게 정확한 어휘가 아닌데 정기 지불이 사실은 더 정확한 개념인데 어쨌든 정기 결제. 이를테면 뭐 술도 구독을 하고 요즘 사람들이 뭐 그런 식으로 다 구독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구독 시장이 늘고 있고요. 뉴욕 타임스나 이런 데들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구독을. 유튜브에서 지금 구독이 그거잖아요. 그거랑 다르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헷갈리니까 뭐 말씀드리는 게 정기 결제예요. 정기 결제. 정기 결제라고 하는 게 좀 더 이 맥락을 이해하시는데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경제라고 하는 게 정기 결제 구독. 그러니까 유튜브는 그냥 구독만 하는 거지 여기에서 내가 정기 결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심 경제, 거기는 이제 관심 경제 영역이고 요즘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차를 구독한다, 그러니까 정기 결제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달에 70만 원씩 내고 어떤 차든지 골라서 타게 이렇게 바꿔서 탄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구독 경제가 지금 뜨고 있는데 거기에 언론 내 그 구독 경제도 지금 그 거기에 같이 뜨고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포털의 존재가 있고 하나는 컨텐츠의 가치가 지금 거의 다 무료로 공급이 되니까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한국도 점차적으로는 이제 구독 경제로 가야 되는 상황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러면 구독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독보적인 콘텐츠, 독보적인 저널리즘이라고 옛날에 뉴욕타임스 가서 보고서를 냈는데 독보적인 컨텐츠 여기 아니면 없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언론사는 제대로 된 내가 그래야지 지갑을 열 거 아니에요. 이 언론은 신뢰할 만한 언론이고 또 하나는 지갑을 연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구독을 하는 거지만 또 하나 후원을 하는 거예요. 이 언론사를. 그러니까 넷플릭스 8,000원 내면은 넷플릭스 3명이서 그 많은 드라마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언론사에 한 달에 10,000원을 낸다라는 거는 이 언론사를 후원을 한다라는 거 사실은 구독이지만은 그 정도의 신뢰를 지금 가질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한국 언론이 아무도 거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전 세계 지금 저널리즘 미디어가. 그럼 우리도 이제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네이버나 포털도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면 언론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홀로서기를 이제 언론도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발행한 그거를 보면은 한국 언론의 미디어의 그 홈페이지 직접 방문율이 4%입니다. 100명 중에 4명만 직접 와요. 나머지. 근데 핀란드 62%예요. 100명 중에 62명은 핀란드는 그 언론사 홈페이지에 가서 본다는 건데 한국은 100명 중에 4명만 온다라는 거는 이 독자들에 대한 정보, 구독자 정보 뭐 이런 서비스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장사를 하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요즘은 데이터가 곧 돈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포털에 넘기고 있는 거니까 이제라도 준비를 하고 이제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규모에 맞게 작은 언론사라면은 진짜 진성 독자 뭐 예를 들면은 뭐 100명에서 1000명 사이에만 만들어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큰 언론사는 뭐 큰 언론사들은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플랜을 짜고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다른 방식은 도대체 없는 것인가 저널리즘 한국 저널리즘에 라는 것을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신뢰를 얻어서 사람들을 뭐 후원을 하게 한다든지 구독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구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후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진짜로 그 방식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신뢰를 얻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지갑을 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그러니까 한국 저널리즘 시장의 실험이고 이게 실패하면 또 실패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